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어린이집은 영유아, 그리고 학부모, 동료 교사, 지역사회, 아주 많은 대상들과 관계를 맺는 공간인데요. 교사는 교육의 대상인 영유아와 따뜻한 신뢰를 필요로 하고 또 동료 교사들 간에도 긍정적이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행복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 존중 그리고 이해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조혜리의 창이라는 것들을 활용해 볼 텐데요. 이를 이용하여서 나는 어떤 스타일로 의사소통을 하는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조혜리의 마음의 창이라고 이름이 불리워지기도 하는데 두 심리학자의 이름을 합쳐서 조혜리의 창이라고 명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자기 공개와 피드백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즉 네 가지의 영역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공개적인 영역, 그리고 맹목의 영역, 숨겨진 영역, 미지의 영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여러분이 교과서 페이지 213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질문을 쫙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들 문항을 읽어보고 나와 진짜 이건 일치한다 라고 하는 칸에 1번부터 10번까지 나뉘어져 있죠. 여기를 점수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잘 몰랐을 경우에 이를 바로 인정한다. 매우 그렇다? 그러면 10점. 아니야, 나는 좀 아는 척해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 쪽으로 가야 되겠죠. 1 내지 3 쪽으로 점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각 항목을 읽어보고 나를 잘 설명하는 것들을 점수화시켜 되어 있는 부분에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생각해 보아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1번부터 쭉 나와져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 우리는 네 가지의 영역을 획득하게 될 겁니다. 지금 살펴본 공개적인 영역 그리고 미지의 영역까지 한번 나눠져 볼 텐데요. 일단 해석 결과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나는 결국 어느 영역에 해당되는가는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혜리의 창은 개인의 자기 공개 그리고 피드백의 특성을 보여주는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이 네 영역은 각각의 공개적인 영역, 맹목의 영역, 그리고 숨겨진 영역, 그리고 미지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지금 화면에서 보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공개적인 영역은 나도 알고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져 있는 나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공개적인 영역입니다. 즉 나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알려져 있어 라고 하는 그 정보인 거죠. 두 번째 맹목의 영역은 나는 잘 몰라.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나의 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마다 가지고 있는 행동 습관, 특이한 말버릇, 독특한 성격과 같이 남들은 알고 있지만 나는 잘 모르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맹목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숨겨진 영역이라고 하는데 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정보, 즉 나만 아는 정보인 거죠. 예를 들어 나의 약점이나 비밀처럼 다른 사람에게 숨기는 나의 부분, 이것이 바로 숨겨진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미지의 영역은요.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잘 몰라. 그래서 미지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심층적이고 무의식의 정신체계처럼 우리 자신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 미지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과 정신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그리고 관심을 갖는다면 이러한 부분은 의식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혜리의 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사람마다 마음의 그 모양은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개인이 인간관계에서 나타내는 자기 공개 그리고 피드백 정도에 따라서 마음의 창을 구성하는 그 네 가지 영역의 넓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다르니까요.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창 모양은 어떤 영역이 가장 넓은가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방형이다 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방형은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죠. 그렇죠? 공개적인 영역이 가장 넓은 사람을 개방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방형은 대체로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적절하게 자기를 표현을 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도 잘 경청할 줄 아는 사람들로 다른 사람에게 호감 그리고 친밀감을 주게 되어서 인기가 있는 사람들을 바로 개방형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좀 더 확대시키면 지나치게 공개 영역이 넓은 사람은 말이 굉장히 많고 주책이 없을 수 있고 경박한 사람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죠. 이거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영역이 가장 넓은 사람을 우리가 개방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기주장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맹목의 영역이 가장 넓은 사람들을 우리가 자기주장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기분이나 의견을 잘 표현하고 나름대로 자신감을 지닌 솔직하고 시원시원하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인데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 반응에 무관심하거나 둔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 되게 독선적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주장형은 다른 사람의 말에 좀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즉 경청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신의 의견을 굉장히 잘 표현하긴 하지만 이는 역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해당되고 있는지 스스로 본인이 탐색한 결과를 정리를 하시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대강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상대방과 의사소통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까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오늘의 과정이겠죠. 자, 다음은 신중형입니다. 숨겨진 영역이 가장 넓은 사람을 신중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용적이고 속이 깊고 신중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잘 경청하지만 문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크레물린형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계산적이고 실리적인 경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형은 잘 적응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래서 현대인에게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이 신중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자기를 좀 더 나타내고 드러내서, 즉 자기 개방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좀 더 넓고 깊이 있는 교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립형입니다. 미지의 영역이 가장 넓은 사람, 이들을 고립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간관계에 소극적이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고립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걸 불편해하거나 또는 무관심하거나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유형 중에는 고집이 세고 주관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심리적인 고민들이 많고 부적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인싸이지는 않겠네요. 그쵸? 그래서 고립형은 인간관계에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인간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미지의 영역을 좀 더 줄이고 공개적인 영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립형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엘의 창은 한번 여러분이 실행을 해보시면 내가 이렇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이니까 한 번 정도는 반드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3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얘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의사소통에 있어서 제일 기본이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경청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육교사에게 의사소통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이는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누군가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할 때 바로 경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제일 중요한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청의 의미는 상대방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즉, 상대방의 독자적인 관심, 그리고 관점, 생각, 기분, 감정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을 경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공감을 전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상대가 이야기할 때 네, 그렇구나, 이라고 하는 어떤 피드백들을 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피드백이 장단, 그리고 또는 맞추기, 음률 맞추기 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저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지금 잘 듣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라는 것을 전달이 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성 친구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피드백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 중간중간에.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이것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것이 나의 담당하고 있는 아이가 됐던 아니면 부모님이 됐던 또는 원장님이 됐던 누군가가 이야기를 나에게 하고 있다면 그것을 들어줄 때 네, 그렇군요. 맞아요. 뭐 이런 식의 어떤 피드백을 하다 보면 근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소울리스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잘 들어야 바로 그러한 반응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서 내가 상대의 말에 진짜 잘 듣고 있다. 귀를 기울이고 있다. 라는 것. 이것이 바로 경청이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더 말하고 싶고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구나 라고 하다 보면 나도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을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첫걸음이 바로 경청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남의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시나요? 피드백도 잘 해주시나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면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시나요? 아니면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저도 지금 그것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반응이 피드백이고 이것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과의 공감 굉장히 큰 효과를 준다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예요.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칭찬하기입니다. 칭찬 누구든 다 좋아하죠.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여러분이 낸 과제를 보고 잘 읽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준다면 여러분이 훨씬 더 자신감이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어린이든 성인이든 누구든 관계 속에서 칭찬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보육 현장에서도 영유아들에게 끊임없이 칭찬을 하는데요. 이러한 칭찬을 통해서 나는 잘하나 봐. 나 괜찮은가 봐.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다 보면 나는 존중받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생각이 되면서 자신감이 상승하게 됩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은 이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건 아까 너무 멋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렇게 서로 간의 칭찬과 격려를 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유쾌한 존재이고 그러다 보면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겠죠. 따라서 서로 신뢰하고 잘하려고 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냥 다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관찰하고 이야기를 하고 칭찬을 해준다면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어렵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나 전달법, 영어로는 iMessage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이 미친 영향을 어떠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방이 나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 바로 이 나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부정적인 감정 표현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하는데도 이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그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가를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행사를 하다가 다른 교사에게 미흡한 부분을 알게 됐어요. 그때 선생님 미리미리 준비하고 했었죠? 이 선생님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상대를 비난하는 어떤 유 메시지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너 전달법인데 이것을 나 전달법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선생님이 미리 점검을 해주지 않아서 중간에 저 많이 당황했어요. 이거 객관적으로 어떻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이야기를 하면서 너 전달법과 나 전달법의 차이점이 바로 느껴지죠. 이 선생님 미리미리 준비하고 했었죠? 라고 하는 거랑 선생님이 미리미리 점검해 주지 않아서 저 중간에 많이 당황했어요. 내가 어땠는지 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보다는 나의 감정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먼저 서술을 하고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이 선생님이 미리미리 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나는 어땠는지 매우 당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 때문이에요 라고 전달을 하는 것이 바로 나 전달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즉 너 때문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땠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iMessage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상대를 비난하는 you 메시지보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서로를 비난하는 것보다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 전달법 연습해 보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가 약속 시간에 늦어서 나는 어땠는지 느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내가 어떠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거나 또는 어떻게 때문에 피곤했다거나 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떠들어서 이거는 행동이나 느낌에 대해서 쓰는 거고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쓰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전달법의 3단계 행동, 느낌, 이유 먼저 행동을 쓰고 그 다음에 느낌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바로 나 전달법의 3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 때문에 불편하다면 그 행동과 느낌과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단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좀 연습이 필요한데요. 결국 정리를 해보면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쓰고 그래서 내 느낌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그냥 객관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느낌과 행동 그리고 그 이유를 쓰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